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국제보험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보험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뭔가 이렇게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그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을 이제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이제 혹시라도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런 보험금을 받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해상보험이 나오는데요. 사실 보험의 종류 되게 많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여러 가지.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어떤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보험도 있을 거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상해보험도 있겠죠. 인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이라는 것들은 물품 등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좁게 말하면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는, 내가 이제 넘겨주는, 판매하는 또는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제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손해보험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손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품을 다른 말로는 적하 또는 적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화랑 화는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해상보험이 나오는데요. 해상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 운송 중에, 그러니까 해상 위험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해상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상 위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게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박에 물건을 싣고 어딘가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물건을 어딘가에 그 선박에 물건을 실어서 어딘가로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생각해 보면 이 자투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바위 같은 거, 어떤 그 암초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그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가다가 침몰이 되는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해서 침몰이나 충돌,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르게 말을 해보면은 이거는 해상 고유의 위험,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해상 운송 중에 기본적으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적을 만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적이라든지, 지금도 해적이 있긴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을 거잖아요. 해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화재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위험이라는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험에 의거해서 야기되는, 발생되는 그런 손해가 있을 건데, 이거 저희가 해상 손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해상 위험에서 이렇게 기인하거나 부수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손해를 해상 손해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해상 손해를 이제 대비하기 위한 그 보험을 저희가 손해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의 것을 저희가 해상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상보험 계약 나와 있어요. 계약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당사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험자라 생각해 볼게요. 제가 보험회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저랑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보험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랑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해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계약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를 생각했을 때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이 둘 간의 관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거하고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자, 피보험자가 뭐냐면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금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보상금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요구되는 보상금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내 물건에 대해서 사고 발생이 됐을 때는 내가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일치가 되는 개념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험 계약을 가입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3자를 위한 것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겠죠.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이걸 생각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한참 뛰어놀기 좋아하는 그런 나이대에서는 여기저기 어떤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린이가 직접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통은 부모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 계약자를 어머니라고 할게요. 엄마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거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엄마가 아니라 이제 어린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시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보험자랑 보험 계약자는 이 둘 간의 어떤 보험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보험자는 이제 그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의무가 있을 겁니다. 의무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있겠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주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밑에 가보니까 이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보면 제가 지금 최신 핸드폰이 뭐냐면 아이폰 13이라고 말을 써볼게요. 물론 저는 이거 쓰고 있지 않은데 최신 핸드폰을 제가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샀는데 너무 이제 이쁜 거죠.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혹시라도 이제 사고 발생했을 때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에 여기 나와 있는 13에 13에 여기 그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짜리 물건이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1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더라도 혹시라도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전액 보상받길 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파손이 발생하거나 분실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해서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내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보험료를 좀 줄여서 이렇게 부담이 적게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보험 가액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을 때 상대방인 보험자로부터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이게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50만 원은 보험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액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물건의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보험 가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금액이라는 것들은 이것은 계약 관계, 계약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 계약을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따라서 보험 금액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은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커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내가 110만 원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발생했던 손해 이상으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입었던, 나에게 발생했던 손해 이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금액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적다, 즉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높다고 했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밑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경제적 손해의 최고 한도액. 즉 이거는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짜리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완전히 분실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손해배상, 손해 한도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밑에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로 가정을 해볼게요.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험 가액이 100만 원인데 보험 금액도 100만 원이다. 그럼 같잖아요.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전부 보험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토탈, 전체 다 보험에 가입했다. 전부 보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도 더 큰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일부 보험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내가 50만 원만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금액이 크게 되는 경우, 이거는 초과 보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초과 보험은 기본적으로 무효예요, 무효.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될 것 같거든요. 초과 보험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을 초과 보험이라고 하는 형태를 내가 의도로 했는지, 그 말이 뭐냐면 일부러 내가 어떤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 보험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이것을 여러 보험자와 가입을 해서 이제 금액을 초과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그 보험 가액이라 하는 것들은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 물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 때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도 보험 가액이 더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해서 초과 보험이 발생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과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에다가 또 더해보면 이거는 이제 단일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 그 말이 뭐냐면 보험 계약이 한 건일 때 한 건의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둘 이상의 계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보험회사와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둘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초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을 저희가 공동보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공동. 예, 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거는 중복보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죠. 예, 중복보험. 공동보험, 중복보험. 여기 둘 이상 계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동일한 위험. 그 다음에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 피보험 이익이 뭐냐면은, 자, 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능동수동처럼 누군가가 이제 그 보험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뭐냐면은, 보험에 따라서 그 보험, 발생하게 되는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1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50만원만큼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물품이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피보험 이익이 50만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에 따라서 물품의 어떤 손상 등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그와 특정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피보험 이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품이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둘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예,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해상손해 보겠습니다. 해상손해라는 것들은 여기 나왔던 해상위험으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봤던 개념인 거죠. 자, 해상 위험이라 하는 것들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해상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그 보험 목적물,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 따라서 사고 발생했을 때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반대로 말하면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피보험자, 즉 보험 목적물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입게 되는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상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상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해상손해 종류를 넘겨서 볼게요. 해상손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적손해. 물적손해는 말 그대로 물품에 대한 손해라 보시면 되겠고요. 비용손해 같은 경우는 물품은 아니고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한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상책임손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데요. 충돌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셔도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을 몰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차량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차량 대 차량끼리 충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경우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이제 운전 중에 다른 제3자, 다른 어떤 차량으로부터 이제 충돌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저희는 과실에 따라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배상을 해주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100%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00% 책임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40대 60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입었던 손해가 그 상대방이 나보다 그 과실이 더 크다 하더라도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배상 책임 손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상 운송을 할 때도 선박끼리 충돌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 상대 선박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 선박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선박이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선박의 주인이 있을 거고, 이거 말고도 여기에 물건들이 여러 가지 실려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운송 중이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 화물에 대해서도 이제 화주가 있을 거예요. 물건에 대한 주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충돌이 발생을 하면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상대 선박의 선주, 그 다음에 상대 선박의 화주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와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물적 손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전손과 분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쓰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토탈 로스, 여기는 파셜 로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와 일부.
전손은 전체, 토탈 로스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가보니까 그 종류로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전손과 그렇진 않지만 추정이 되는 전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 전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것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손에서 놓쳐가지고 떨어뜨렸는데 때마침 그때 차량이 지나가면서 제 그 핸드폰을 완전히 박살내고 간 겁니다. 자, 그 경우 생각했을 때 물건 봤잖아요. 핸드폰 가서 봤더니 딱 봤을 때 지금 딱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아예 못 쓰는 것이다. 완전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형태의 것을 바로 현실 전손이라고 말을 씁니다. 딱 봐도 그 물품의 어떤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저희가 현실 전손이라 말을 쓰고 있고요. 추정 전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이제 수리비가 이 물품에 지금 남아있는 잔존가치라고 할까요? 잔존가액. 지금 남아있는 물품의 가치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즉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딱 보니까 이거 액정 갈고 뭐 하면은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죠. 지금 물건이 남아있는 가치보다,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신품보다도 이제 뭐 내가 좀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사고 발생했을 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물건이 지금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이 물건의 가액이라는 거하고 지금 수리비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이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전손은 아니지만 현실 전손인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전손인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아직까지 가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전손이다라고 보는 것을 추정 전손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전손에서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가치가 남아 있잖아요. 얘는 가치가 없다고 말을 써볼게요. 아직까지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분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손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추정 전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즉 전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대위가 아니고 위부라고 하는 형태를 해야지만 인정이 돼요. 위부가 뭐냐면은 어벤드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포기한다, 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물건의 가치를 이제 버린다,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험자에게 하게 됩니다. 보험자에게 하게 됐을 때 보험자가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면 그때 가서야 전손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부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이제 분손이에요. 파셜 로스. 여기 두 개 보니까 단독이랑 공동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운송을 하는 도중에 내 물건만 싣고 가는 형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선박을 전세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잖아요. 여러 화주의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물건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운송 중에 멀쩡히 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요. 운송 중에 여기 선박 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이것을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초기 단계여서 진압이 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중에서 화재 발생한 부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붙기 때문에 화재 발생된 부분을 이제 빨리 처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물품에 혹시라도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 생각해 보시면은 얘를 지금 바다에 던져버려야 여기 이제 옮겨붙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바다에 던지는 것을 저희가 투하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제티슨 이렇게 말을 쓰는데 바다에 물건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들. 사실은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던져버리게 됨으로써 얘를 제외한 나머지 화주의 물건들이 이제 안전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주인인 저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상 전손이 발생한 거예요. 제 물건이 아예 없어진 거니까. 근데 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정한 하주의 물건, 특정 물건을 지금 희생한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됐던 손해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나눠서 이제 분담하는 것을 저희가 공동훼손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나와 있죠. 공동훼손.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발생한,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발생됐던 비용을 나눠내는 것들, 나눠서 분담하는 것을 공동훼손이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동훼손, 희생손해, 비용손해,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생했던 그 손해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것을 여기 나온 이해관계자별로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생손해라 하는 것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다에 던진다고 하게 됐을 때 뭔가를 희생하게 돼서 발생됐던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비용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훼손에 따라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다, 뭐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럿이 나눠서 분담을 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동 훼손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아닌 것들, 그거 저희가 단독 훼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나의 물건, 나의 어떤 안전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단독 훼손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비용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손해 같은 경우는 물품이 아니라 이제 다른 비용이 지출되는 형태를 말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구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구조료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요. 자, 이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화재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운송 중에 그 어떤 물건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피보험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험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랑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단계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것을 내가 굳이 이것을 구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진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려도 어차피 나는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굳이 이것을 뭔가 그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는 반대로 말하면 보험자 입장은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가만히 지켜봄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손해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을 경우, 이게 이제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더 크게 발생됐던 손해배상, 발생됐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손해 발생한 만큼 보상을 해줄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손해 방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 손해 방지 비용은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손해 방지 비용 이렇게 말을 쓰고 있고요. 자, 구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약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 거냐면, 자, 계약 구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계약 구조는 나와 누군가가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구조를 요청하게 됐을 때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구조를 하러 오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저희가 해상 운송 중에 어떤 사고 발생해가지고 배가 이제 그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해상 경찰들이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요청하게 됐을 때는 그 계약 관계에 따라, 이 계약과 구조 계약에 따라 가지고 구조를 하러 온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사고 발생한 것을 알게 돼서 도와준 거죠. 도와주게 됐을 때는 그것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것은 임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계약에 따라서 구조를 하는 거하고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구조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임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구조가 성공해야지만 그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요. 구조 성공 시에만 보험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제3자가 나의 물건을 이렇게 지켜줬다, 보호해줬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구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구조랑은 상관이 없어요. 구조 성공 여부하고는 무관합니다. 구조에 성공하든 말든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조비라는 것들은 이 전체 내용 중에서도 임의 구조만 여기다가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계약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별 비용으로 해서 분류하거나 아니면 손해방지 비용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형태로 가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특별 비용 말고 기본적으로 손해방지 비용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계약 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생한 비용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단독 훼손일 수도 있고 공동 훼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계약에 따라서 구조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여럿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이때는 여기 나오는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라 이때는 공동훼손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공동훼손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비용 손해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단독에 대해서는 이게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단독훼손이 아니라 물품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방지 비용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특별비용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비용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거예요. 손해방지 비용, 구조비가 아닌 그 밖의 비용, 이 나머지 비용 모두를 특별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방지 비용도 아니고 구조비가 아닌 모든 나머지 비용들을 특별비용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배상책임 손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선박끼리 충돌 발생하게 됐을 때 상대 선박에 대한 보상과 그 다음에 선박에 있는 화주의 물건에 대한 화주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하는 것, 그걸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상 책임 손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박 충돌 손해배상 책임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 적화 약관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협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예요. 저희가 IC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CC. 이게 뭐냐면, 국제상업회의소라고 얘기를 해요. 국제상업회의소 또는 국제상공회의소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이제 여기 상업회의소,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어떤 상사거래, 이렇게 상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 저희 전에 봤었던 그거 있었잖아요. 인코텀즈라든지 아니면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는 UCP 600이라고 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된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을 만드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규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 계약을 생각해 보시면은 보험 계약은 이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둘 간의 계약을 하는 것인데 서로 간에 저희가 마치 물품의 매매 계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런 상품을 그냥 구매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 상품이라는 것들을 제가 약관이라 말을 쓸게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은 보험회사하고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제적으로 보험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험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이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그 상품, 그 약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화주가,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어떤 좀 불리한 쪽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적하 약관이라 하는 것들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적용하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협회 적하 약관이죠. 적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품, 화물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화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약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국제 운송에서 사용되는 보험 약관을 말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구협회 적하 약관이라 하는 거하고 뒤에 가보시면은 신협회 적하 약관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1982년을 가지고 이제 그 전의 것을 저희가 구라고 말을 쓰게 되고 그 이후 것을 그러니까 후가 아니라 신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은 구협회 적하 약관, 그 이후의 것은 신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12년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뒤에 나왔던 1982년 전까지 사용됐던 그것을 구협회 적하 약관, 그 이후를 신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걸 나눈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표현하고 있는 약관이 서로 달라졌거든요. 기존에 보시면 이제 AR, 그다음에 WA, 그다음에 FPA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상품명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신협회 적하 약관에 가서는 그냥 A, B, C 이렇게 상품명을 바꿔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R이라는 것들이 이제 A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WA가 B로 바뀌었고 FPA를 C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게 됐어요. AR이라는 것들은 all risk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전 위험을 담보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분손, 아까 보셨던 거 있잖아요. 분손이라는 것들은 전손과 분손이 있었죠. 예, 그때 말하는 이제 분손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조건. 밑에 보시면 이제 단독 훼손. 분손 중에서도 단독 훼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 이것을 저희가 단독 훼손 부담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저희가 포괄담보라고 말했습니다. 포괄담보주의 이렇게 말을 써요. 또는 포괄담보 책임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쵸? 안 되는 거 빼고 다 된다는 거예요. 면책 위험 빼고 다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내가 이제 그 어떤 담보를 하는 그런 위험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되는 것 빼고 다 된다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이다라고 말을 쓰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분손담보랑 단독훼손 부담보 같은 경우는 얘는 열거 책임주의 이렇게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책임질 것을 열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담보를 하는 위험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전손, 분손을 담보하는 조건이고 밑에 보시면 단독훼손 외에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 다르게 말하면 단독훼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아마 무역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ICC 2009A, B, C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현재 버전이 2009라서 여기 보시면 담보 위험이 나와 있는데요. 담보 위험이라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내가 이것을 적용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담보하겠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손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담보의 반대말은 면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A 같은 경우에 보면 다 O잖아요. 담보한다라는 거고 X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B 약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하나가 안 돼요. 이제 여기 나왔던 거 빼고 나머지 그 밖의 위험에 대해서는 나는 담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C 약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지진, 분화, 락내라든지 가판유실. 가판유실이 뭐냐면
저희가 선박이 있잖아요. 선박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를 저희가 갑판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밑에다가 저장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넣고 운송을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저희 거의 요즘에 보시면 컨테이너 운송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여기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갑판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갑판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갑판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바다에 던져버리거든요.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보험자가 봤을 때는 갑판에 적재해서 운송되는 물품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판에 있다가 유실된다. 이렇게 물건이 바다에 빠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것들은 담보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침수죠, 침수. 이렇게 해수 같은 거, 바닷물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화물이 손상되는 형태들. 그 다음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발생되는 한 개당의 전손. 이게 전체로 보면 분손일 거잖아요. 그쵸? 포장이 내가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10개 중에서 이제 한 개가 전손이 발생하면, 전체로 보면은 한 개가 지금 손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손이지만, 어쨌든 그 포장을 봤을 때 한 개 전체는 전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 중에서, 적재, 양화잖아요. 적재, 양화라고 하는 것들은 물건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적재와 양화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하역이라 말을 쓰고 있고요. 하역업자. 하역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을 아우르는 말이고요. 적재와 양화를 말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낙하해가지고 떨어뜨렸던 물건이 전손이 발생하면 이것도 이제 보상하지 않겠다. 그 밖에 나머지 위험도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책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A, B, C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X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면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고의적인 불법 행위부터 해가지고 물품 자체의 통상적인 누손, 중량, 감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보상 안 해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보시면 어떤 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해서는 A 약관에서만 담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ICC에서 이렇게 통일된 어떤 협회적화 약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됐고, 그 내용이 1982년도 전이랑 후로 나눠가지고 그 전의 것을 구협회적화 약관, 그 이후의 것을 신협회적화 약관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이것이 2009년도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ICC 2009라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은 A, B, C가 있는데, A가 제일 큰 범위 넓은 거죠. 그러니까 C가 제일 범위가 좁은 거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A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제일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형태가 A 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보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쵸.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보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 보험 계약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상 손해. 여기 보신 것처럼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협회적화 약관에 따라서 이제 보험자가 담보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마지막 시간인 클레임에 대한 부분들, 분쟁 해결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